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오태동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올해 처음으로 방송에 나와주셨다고요. 네네. 되게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인포맥스 네. 라이브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특별히 저희 방황하는 투자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9월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반기 이슈 네. 분석해 주신다고요.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네. 주식시장이 작년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뭐 지금은 좀 쉬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마침표는 아니지만 이제 쉼표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들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9월 정도에 일단 시장의 고점이 나오고 쉬어가는 국면이 한 6개월 정도, 네. 한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내년도 3월 정도까지 조정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9월을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들을 사실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한참 들으시다가도 그럼 뭘 사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사실 현금이 제일 좋거든요. 현금을 사야죠. 그렇죠. 네.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어쩌면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환경이 오는지를 좀 체크해 보는 게 지금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안 좋은 얘기죠? 오늘 좀 차분하게 들어야겠네요. 네. 아니 우리 사실은 오늘 굉장히 뜨거워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금 환기를 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공부하면서 듣겠습니다. 아유, 네. 저보다 더 똑똑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만 딱 꼽아보라고 하면요. 저는 뭐 저희 NH 리서치 본부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는데, 실질금리를 네. 꼽고 싶습니다. 네네. 뭐 장표를 잠시 보시면은 뭐 나타나겠는데요. 이 파란색 라인 차트가 미국 10년물 이제 금리 기준으로 실질 금리인데요. 사실은 8월 달에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2%포인트까지 떨어졌었죠. 네. 작년 코로나 당시보다 더 낮아졌어요. 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2%라는 얘기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경우에 손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디론가 다른 데를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6월 달부터 뭐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조금은 탄력을 잃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사실은 주식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이벤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 지수 꾸역꾸역 올라가죠. 네. 비트코인도 다시 5천만 원 회복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자산 가격들이 대부분 다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요. 결국 이 실질금리에 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실질금리가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마 4, 4분기 정도가 되면은 이 실질금리가 재차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좀 강세를 보였던 위험 자산 가격들의 조정을 야기시키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조금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면 실질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것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표준금리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 좀 꺾이거나 이런 건데 어디에다 또 방점을 두고 계실지 좀 금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금리가 지금 올라간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한때 1.17까지 네. 빠졌다가 오늘은 1.27, 1.13 정도, 1.3 정도 되죠. 1.3이요. 네. 연말에 1.9 정도를 봐요. 되게 많이 올라갔죠. 많이 보시네요. 네. 정말 많이 보시네요. 네. 내년 3월 경에는 2.3 정도까지 봅니다. 장기물 금리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주식시장이나 많은 위험자산 시장은 할인율 상승에 대한 부담들을 느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한 이유가 혹시라도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랬는가라는 의심들을 많이 하는데 네. 뭐 저희보다 더 똑똑한 많은 글로벌 IB라든가 미국 FRB에서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데 네. 경기적인 요인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장표를 잠시 보시면은 설명이 되겠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올해 그 2,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화두였잖아요.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화두고 네.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좀 빨리 할 거고 그게 금리를 상승시킬 거라는 부담 때문에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한 거죠. 네, 1.7까지 올라갔었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이즈로 작동하면서 금리 상승에 베팅했던 자금들이 이제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네. 거예요. 네. 예, 일종의 금리 하락
네. 다시 베팅을 했던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1.1대까지 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3페이지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미국 FRB에서 연구 논문 나온 게 지난 7월 달에 시중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락했던 요인들을 분해해 보면은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경기 외적인 요인들, 수급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작동했다라고 네.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1.1대, 1.2대까지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게 혹여라도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하게 되는데 네, 충분히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 그 요인이 아니다라고 보면요, 금리는 다시 정상 수준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실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라고 볼 수가. 그럼 어떤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채권을 많이 사가지고 가격을 올린 걸까요? 그 동안에 채권 이제 상승에 베팅했던 자금이 그냥 리커버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쇼커버란 셈이죠. 아, 네. 금리 그러니까 그 채권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이 이제 다시 반등을 하니까 리커버를 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시중에서는 일본 자금들이 들어와서 네. 일본 대비로는 상당히 매력적이니 네. 샀다. 네. 해외 자금이 들어와서 샀다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셧다운 되니 공급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베팅을 했다. 네. 그래서 1.1대까지 만들었다. 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동안에 빠졌던 게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경기 요인에 의한 하락이 아니라는 게 방점이고 네. 그렇게 보면은 채권 금리는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네. 적정 수준으로요. 네. 그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아마 잡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결국은 이제 코로나란 요인들이 시장에 이렇게 노이즈를 작동을 했는데요. 우리는 역시 코로나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코로나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4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은요, 뭐 올해 2월 달에 뭐 해외 토픽에도 나왔던 사진인데 그 일본 나라공원의 그 사슴의 삶이에요.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나라공원이라는 데가 그 사슴공원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사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입장하시면은 뭐 도로에서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매점에서 사서 사슴한테 먹이 주면서 사진도 찍고 네, 그랬던 그렇죠. 경험이 있는데, 사슴들도 그런 관광객들이 주는 과자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슴이 정작 자기 먹인 뭐 풀을 안 먹고 과자를 먹고 살거든요. 그런 환경이 익숙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발생하면서 관광객이 끊기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기존의 관광객을 기다리는 사슴들은 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아스팔트 위에서 마냥 기다려요. 예,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죠. 예, 아사 직전까지 가는 거죠. 어떤 사슴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다시 원래 본인의 이제 주식인 뭐 풀을 먹으면서 건강을 되찾고 저기 보시면은 새끼까지 났잖아요. 이런 환경에 적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코로나19라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백신을 맞고 이렇게 적응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적응할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바이러스도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성존자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언제까지 인간한테 계속적으로 공격만 하는 이 치명률을 높일 거냐 이거죠. 네. 결국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우성인자 같은 경우들은 결국은 잘 살아남는 게 우성 이제 종이 되는데 네. 지금 알파부터 뭐 베타 뭐 델타 뭐 이렇게 갈수록 전염성은 높이지만 치명률은 사망률은 떨어뜨리거든요. 네.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 인간하고 같이 공생하는 마치 풍토병처럼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은 학습 효과를 겪었다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결국 이제 우리는 연준이 이런 뭐 질병을 감안해서 어떻게 통화 정책을 바꿀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 장표를 좀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 소비자 지출 항목이 파란색 라인 차트인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수준 대비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은 어느 정도 정상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분해를 해보면은 상품, 재화 소비는 이미 크게 올랐어요. 적정 수준보다 훨씬 많이 소비가 된 거죠.
우리나라 수출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이유가 이런 요인들인데 아직까지 미국 전체 소비의 한 65%를 차지한다는 서비스 소비는 검은색 점선처럼 아직은 수준 대비 낮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경제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저 서비스 소비가 회복될 때까지는 미국 FRB라든가 정책 당국자들은 큰 긴축이라든가 규제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반면에 상품 소비만 놓고 보면은 저게 너무 과열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그래서 경기는 저희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저 상품 소비 때문에 매우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 회복의 속도는 자연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그렇지만 빠르게 식지는 또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상품 소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많이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고점을 통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하게 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수출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거는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편의점에 간다고 가정해볼게요. 편의점에 가실 때 더우니까 냉장고문을 여시고 음료수를 하나 딱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그 캔의 개수를 100개라고 가정하면요. 사실 그 뒤에 있는 그 냉장고 뒤에 있는 창고에 한 140개 들어있거든요. 네. 네. 그게 재고 아니겠습니까? 재고. 그렇죠. 근데 네. 미국이 이런 상품 쪽에 그 진열되는 물건들이 많이 팔리는데 재고가 많이 낮아졌어요. 평상시에 140개 정도를 쌓아놔야 되는데 110개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고가 140개 쌓일 때까지는 재고에 대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상품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더 하겠죠. 이게 네. 아마도 연말까지는 이어져서 네. 정작 뭐 수출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주식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서비스 경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은 추세 대비 낮기 때문에 얘네가 회복이 될 텐데 네. 이게 한국 수출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사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미국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소비이지 글로벌 세계화는 상관이 없는 소비일 수도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저금리 환경, 특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환경이기 때문에 9월 정도까지 시장은 상승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곡점에 대한 걱정들을 이제 한국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래서 9월 정도부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9월 정도에는 아마 지수상으로 조금 올라간 경우에는요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사실은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하고의 방향성이 거꾸로 가야 되는데 네. 언젠가부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이번에 또 안전자산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게 결코 주식시장에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네. 성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할인율에 되게 민감한 시장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뜨겁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환경이라고 보면요. 네. 결국 미국 FRB는 어찌됐건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물가에 대한 판단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 경제 파트에서 전망하고 있는 올해 분기별 물가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고 하죠. 네네. 흐름입니다. 1월 달, 그러니까 1, 4분기만 하더라도 유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뭐 이제 상승하면서 이거 인플레이션이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뭐 수십 년 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걱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반도체 공급 차질 때문에 제품이 완성품이 차질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떨어지고 올해 6월, 7월 정도 때는 작년도 이맘때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예. 자연적으로 이제 고점 형성 난 다음에 빠지는 효과가 나왔는데 아마 지금부터 해서 연말까지는요 물가가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서비스성 물가 영향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고가 비었으니까 그 창고에 물건을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물건 가격이 좀 오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제 부동산 임대 가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1년 반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게 아마 4, 4분기 때부터 이제 코로나19 영향이 좀 진정되고 나면요. 임대료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그게 전체 미국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가가 그렇게 안 빠진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8월 잭슨홀 미팅보다는 아마 9월 네. 말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방향이 나올 것 같고 네. 11월 중순에 그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오면요. 네.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면서 시장은 조금 조심하는 국면으로 이제 겨울을 맞이하지 않겠냐 그렇게 네.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한 대로만 따져도 사실은 테이퍼링은 올해 안에 할 거냐 말 거냐 정도 수준이잖아요. 아무리 빨리 땡겨도 한 12월이나 이 정도 네. 되는 거고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고 지금 네. 말씀하신 논의에 따르면 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연준이 테이퍼링 할지라도 그럼 채권 시장은 이미 10월, 9월, 10월, 11월이면 땡겨서 반영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해석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임대료로 인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CPI도 3% 이상으로 계속해서 놀 거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채권이 번연히 연말까지는 테이퍼링 안 할 거니까 괜찮아 하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든가 가격 지표가 이런 정책이나 실물 경기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먼저 반응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정작 테이퍼링을 시행한 다음에 한 2, 3개월 지나고 나면은 이미 다 노출된 재료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년 3월 정도 이후에는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더라도 시장은 오히려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네. 저희가 우선 주목하는 부분들은 연준의 정책을 지금 유동성을 푸는 거를 줄이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네. 장표를 좀 보시면요. 사실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이애미에 살고 있는 스미스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네. 미국 FRB가 테이퍼링을 하건 말건 잘 몰라요. 그렇겠죠. 예.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시중에 내보내는 돈들을 얼마만큼 한 달에 100조 원을 풀다가 90조 원을 푼다고 한들 느끼겠습니까? 못 느낍니다. 네. 사실은 이 테이퍼링의 가장 큰 영향은 자산시장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자산시장의 거품을 막기 위해서. 그럼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계속 미국이 상승하게 되면요. 또 어느 한편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명분이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시점들을 저희가 볼 때는 4분기,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인 것 같고 반면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저도 느끼고 다 느끼시거든요. 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신 분들은 바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으시니까요. 네. 그 영향은 2023년도 이후에나 나오는 재료이기 때문에 네. 아마 내년도 말 정도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나올 거라서 아마 그 4, 4분기와 내년도 1분기 때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은 쉼표 재상승을 위한 조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네. 때는. 네.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경기가 죽어 있지 않는다면 테이퍼링 한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충격을 받아 놓고 경기 안 죽네. 괜찮네. 테이퍼링해도 상관없겠어 하면서 이제 다시 반등을 모색하는 게 내년 봄쯤 그렇죠. 이렇게 보신다는 네, 말씀이죠. 그렇게 보고 있고 내년도에 한 번 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미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반응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한 3월 정도가 되면은 시장이 많이 싸져 있을 거예요. 네. 밸류에이션으로 그때 또 한 번 움직이고 아마 내년도 말 정도쯤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시장은 어쩌면은 마침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데 9월 말 정도를 고점으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의 고점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상승 기간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이럴 때 미국 주식시장 신고가 나는 것처럼 한국도 좀 따라가면 좋은데 그게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결국은 차별화 장세라고 보는 건데요. 그 원인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장표를 좀 보시면요. 결국은 국가별로 백신의 보급 속도에 따른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미국 중심으로 세계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현상들. 한국도 좀 이번 기회에 좀 빠르게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9월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큰 상승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한 2달, 이제 9월 정도까지 2달 정도 잘 대응하시고
9월 정도 이제 하순 정도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도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들은 큰 시세가 안 난다라는 게 이제 부담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이미 좀 수급이 약간은 좀 위축되고 거래 대금도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 느끼시겠지만 종목별 순환매가 지금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 같고 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공모주 투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뜨거웠는데 조금씩 열기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아마 9월 정도까지는 유지는 될 거다. 대신 그 이후부터는 좀 조심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뭐 통화정책 요인 외에도 또 한 가지 들고 싶은 게 이 10페이지에 있는 이 장표인데요. 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전망하고 있는 올해 대비 내년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들인데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제 디스플레이, 보험, 증권, 철강, 화학, 운송, 비철금속, 에너지. 공통된 특징은 경기 민감 업종이에요. 네.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 내년도 이익 전망을 올해보다 낮춰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올해이익이 고점이 아닐까라는 의심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2, 4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시장이 반응이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서 확인하면 돼요. 내년도 1분기 때 가서 정말 실적이 안 좋은지 확인이 되는. 우리 마치 그 사기업으로 따지면은 양궁으로 따지면은 0점을 조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0점 조종 딱 한 다음에 눈높이를 재조정한 다음에 실적을 보면은 뭐 주식시장을 보면은 싸 보인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들 업종들이 내년도에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 센터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지금 그 이익을 지금 컨센이 180조 넘는다고 하는데 이 굉장히 기록적인 상황인 거죠? 작년도에 60조 원대가 순이익이 나왔으니까 3배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황당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 주식이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180조를 이렇게 때려 보면 코스피가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올해보다 초폭 양호하게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따져 보면 시장 전체로는 약간 뭐 중간에 슬로우다운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싸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굳이 이제 실적 대비,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 주가 배수를 계산해 보면은 뭐 11배 정도, 11.5배 정도가 나오죠. 네. 과거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한 8배에서 12배 사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네. 상단부에 있긴 하지만 올해 초만 하더라도 14배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에 비해 많이 낮아진 건데 문제는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다소 낙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의심들을 한번 확인하는 시점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김열매 애널리스트도 애널리스트 생활 오래 하셨고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내년도라든가 내후년도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 내년도 내후년도 변수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실적 추정을 하게 되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데 지금 시장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주식시장이 좋고 주가가 상승하면은 내년도 실적 전망에 이게 영향이 간다는 거죠.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높게 보는. 그쵸. 네. 반면에 또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고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경우에는 내년도 전망도 보수적으로 보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심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년도 실적 전망이 이게 정말로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1분기 가면은 대충 그려지지 않겠나. 그때 나오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제 가지고 시장을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종목 같은 경우들을 이제 여쭤보시는 경우에는 NH 하우스는 그렇게 길게 보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사실은 좀 드려요. 다만 결국은 우리 이제 환경 테마 같은 경우들은 여전히 길게 보셔도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너무나 뻔한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ESG라는 그 카테고리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 여기 11페이지에 있는 그 장표를 한번 잠시 보시면요. 일본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일본에서 그 교토에서 벚꽃이 가장 먼저 핀 날짜를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일본에서. 과거 1300년 동안. 네. 대단하네요. 130년도 아니고. 네, 1300년 동안. 그래서 여기 Y축이 보시면 날짜고요. 네. 그리고 X축을 보시면은 800, 1200이 연도예요. 네, 근데 보시면은 올해는 일본 교토에서 벚꽃이 3월 26일에 피지 않았습니까? 1300년 만에 가장 먼저 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점들을 중앙값을 이렇게 이어본 게 빨간색이거든요. 보시면은 한 200년 전부터 계속 벚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지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산업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한국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에 벚꽃이 피는 것보다 여의도가 오히려 남부 지방보다 더 빨리 피고 네. 뭐 용인 같은 데 가보면 여의도는 벚꽃이 졌는데 계속 피고 있고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환경 테마들은 한번 정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적어도 30년에서 50년짜리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네. 이거는 비단 뭐 우리만의 그냥 지금의 그냥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12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인 것 같아요. 1900년도 초반에 이제 미국이 막 선진국으로 도약하던 때, 그때 미국에서 교역량이 늘어나고 도시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미국에서 엄청난 교통수단들이 뭐 활발하게 움직였었죠. 네. 그때 1850년부터 1900 초반까지 미국에서 교통 운송수단은 마차였습니다. 마차. 네. 예, 그래서 1850년도에 미국에서 마차가 말이 500만 마리였는데요. 1910년도에는 2,400만 마리까지 말이 늘어나요. 네. 그 말이 늘어나면은 네. 자연스럽게 말에서 나오는 말동도. 그쵸. 네. 네. 그 분뇨가 여기 왼쪽에 있는 하늘색 라인 차트 분뇨량이 기하급수로 늘어난 거죠. 환경오염을 유발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연 기관 자동차의 보급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헨리 포드 같은 분이 미국에서 뭐 3대 부자까지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인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올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국가에서 있는 정책 당국자들이 느끼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환경 테마, 뭐 ESG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수력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소 이런 것들은 비록 비싸기는 하겠지만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대신에 그 자리를 지금 계속 메꿔왔던 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들인데 네. 플랫폼 비즈니스들은 뭐 카카오뱅크도 뭐 시총이 뭐 거의 40조까지 네. 가긴 했지만요.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비싼 국면으로 느껴진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업종도 분명히 성장하겠지만 속도면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주가를 더 많이 빠르게 더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경기 민감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내년 실적에 대한 걱정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국면이 이제 4분기, 내년도 1분기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나마 투자를 하신다고 보면은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들은 경기 민감 업종 내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인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쪽 생각입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덜 올랐어요. 네. 그렇죠. 반도체 1년 네, 내쉬었죠. 네. 1월 달에 네. 오르고 지금.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도 내년도에 이제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설비 투자 확대를 예고했기 때문에 4분기가 되면 내년도 걱정을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월 정도에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서 이제 시장 상황들을 보시면서 한 6개월 정도 전략을 좀 수립하시고 내년도 3월 정도 때 또 봄이 올 때 많이 싸진 종목군들을 재차 강하게 사셔도 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는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논리적으로 뭐 설득이 되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깔끔하게 말씀을 제가 해주세요. 이제 뭐 네. 긴장하고 들었어요. 일단 왜냐하면은 9월에 좀 조심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네. 계속 나쁘다는 전망이 아니라 조금 쉼표라고 말씀해 네. 주셔서 차분히 잘 들을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경기는 좋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질문이 있어요. 네네. 이게 준비해 주신 자료는 다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네. 네. 일단 지금 미국이 상품 관련된 소비는 좋았고 서비스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상품이 좋아서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상품은 좋았고 서비스는 안 좋았는데 서비스가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네. 거죠. 근데 이미 사실 미국 뉴스를 보면 코로나인데도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있고 소비 지표들도 이미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네.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이 이미 좋았고 우리나라 수출도 좋았는데 이거는 또 역시 또 더 좋아질 룸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또 궁금해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가정하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뭐 해서
집에 텔레비전도 바꾸고 네. 그리고 에어컨도 새로 설치하고 네. 또 집에 있으니까 또 스피커도 바꾸고 이런 제품들을 많이 샀어요. 네. 샀는데 이 살 만큼 산 거이죠. 음흠.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 돈으로는 저기 휴양지도 가고 싶고 야구 경기도 보러 가고 싶고 네. 농구도 보러 가고 싶고 뮤지컬도 보러 가고 싶은 이런 서비스업 소비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당장 모든 미국 국민들이 다 일시하느냐? 미국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코로나를 조심하고 집에 여전히 머물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천천히 풀린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는 아직은 회복될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서비스업 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미국 FRB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좀 지금씩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한국은 그동안에 재화 수출을 많이 하면서 수출이 크게 좋았는데 이게 서비스업 수출은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그럼 한국 수출도 둔화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증가율상으로는 5월 달에 이미 고점이 나온 것 같고 하반기 전반적으로 둔화가 될 텐데 급격하게 둔화는 안 되겠지만 둔화될 거예요. 근데 시장은 그 둔화되는 부분들도 부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 내년도 3월 정도가 돼서 수출 자체의 증가율은 떨어지지만 내년도 3월 정도가 돼서 이제 레벨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보고 나면요. 그 레벨에 반응해서 주식시장도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할 거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하반기 이제 9월 쉼표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이게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좀 하락 추세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한 금리 하락은 좀 원점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렇게 된 회복 이후에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그 애널리스트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네. A라는 애널리스트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회복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복 소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보복 소비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보복 소비는 그래서 소비를 볼 때 작년, 올해, 내년 거를 합쳐서 보면 된다. 그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한편의 애널리스트는 두 분 다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데 또 한 분의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10년 동안에 물가를 떨어뜨렸던 요인들이 많이 약화됐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온라인 물가거든요. 네. 아마존 효과라고 그쵸. 부르죠. 언제부턴가 물건을 살 때 우리는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본 다음에 비교하면서 사는 형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존이 이제 임금을 올려요. 네. 예, 뭐 창고 물류 직원들 임금을 막 올리다 보니까 이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미국이. 예,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나타났던 온라인 물가의 이런 하락세가 멈추기 때문에 장기적인 트렌드상으로는 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좀 생기고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 구조적인 현상들이죠. 네. 10년, 20년의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올라가는 있다라고 보는 분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 소비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오긴 어렵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엇갈려요. 저희 내부적으로도요. 네. 저희는 일단은 두 분의 말을 지켜는 보고 있는데 올해와 같은 급락세는 안 나올 것 같고 내년도에 일단 박스권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한 2.0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거는 같아요. 예, 2%. 지금 한 2.4 정도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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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계속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죠. 네. 네. 아직까지는 뭔가 그러니까 ESG 투자도 하고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도 하고 고용 네. 창출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내려는 그러니까 구조적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굉장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그림은 있는데 네. 이게 진짜 내년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안 나오죠. 예. 그쵸. 예. 네. 아직은 좀 먼 얘기고 아마 집권 하시는 뭐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4년 하실지 8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집권 기간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내년 당장 뭐 그 효과는 크지 않은데 그거 말고도 물가를 하락시켰던 요인들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 같은 나라도 더 이상 이제 저물가로 수출 안 하고 네. 아마존 효과들도 약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물가의 전반적인 레벨을 조금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고 부분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재고를 더 쌓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빠졌기 때문에 더 네. 쌓아야 하니까 재고 수요가 더 당분간은 드라이빙 할 거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잠깐이면 채워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는 재고 그 수요가 조금만 채워지고 나면 생각보다 수요가 안 강할 수도 있다. 그게 미국 쪽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네.
정부가 소비자들한테 돈을 줘서 그거를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정작 그 공장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건을 못 만들잖아요. 네. 그거를 미국 밖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수혜를 본 거고 미국이 완전히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되면 미국도 내부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은 그 영향은 이제 우리나라가 받는 수혜는 없죠. 대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밖에 있는 나라들, 유럽이라든가 다른 신흥국에 또 수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연도 수출도 그렇게 급락은 안 할 거다라고 현재는 보는 거예요. 네. 네. 일단 그러면 전방 산업으로 따져보면 아니 전방이란다 이 흐름을 보면 결국 한국에서는 화학하고 철강 쪽에서의 3분기 실적이 과거 대비 조금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좀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된다면 뭐 미국에서의 상품 수요나 이런 것들도 같이 빠지는 향후에 점차 조금씩 빠진다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미 시장이 벌써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포스코 실적이 네. 2, 4분기 실적이 상황 최대가 나와도 네. 발반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주가 안 올랐고 네. 화학 업종들도 네, 그랬고요. 내년도 네. 1분기까지는 한번 이게 정말로 레벨이 어느 정도가 정상인지를 좀 지나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전에는 이 정도가 실적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간 게 코로나19 영향이 없어지더라도 이 정도만 유지가 되면은 아 실적이 레벨업 됐구나라고 보시거든요. 네. 그 확인하는 과정들을 내년도 1분기까지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반응할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 이렇게 수요 빵빵 터진 건 상당 부분 가수요야. 내년엔 싹 빠질 거야.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 주가 반영이 좀 이루어졌다는 네, 말씀이시죠?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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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장님이시니까 이런 돌발 질문 해도 될까요? 한번 혼날까요? 네. 아니 오늘 그 카카오뱅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틀 연속도 올라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진입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하우스뷰를 혹시 내부적으로도 그 말씀해 주실 수 문제 때문에 이제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있을지. 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잖아요. 네. 네, 은행 고유의 평가는 뭐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플랫폼인데 문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업종마다 산업마다 계속 또 이게 경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 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다른 업종에서 성장성이라든가 투자 매력이 안 보이니까 이들 업종에 더 많이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는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길게 보면 산업은 커지겠지만 주가는 조금 이제 뭐 투자 매력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희 네. 하우스뷰는 아니고요. 그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돌발 질문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셨어요. 네, 제가 좀 네. 위험한 질문을 했는데 네. 센터장님께서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진솔한 네. 답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오태동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